자, NL은 일정 장은예입니다. 오늘도 앞으로의 일주일 일정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투자 대응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일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또 PPI가 나올 예정이죠. 미국 경제지표 잇따를 예정입니다. 최근에 또 CPI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 오늘 밤 발표 예정인 이 PPI 데이터 주시 중에 있고요. 최근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더 부진했던 만큼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최근 경제 뉴스 중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국채 가격 하락 현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국채 가격 하락 무슨 일이 있었을까? 최근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국채 가격이 약 3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10년물 국채 유통 금리는 4.536%, 2년물은 4.059%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는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통금리가 오르면 왜 국채 가격이 떨어질까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채 유통금리는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이자율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 채권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마치 중고 물건의 가치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이겁니다. 왜 지금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 미국 경제 침체 우려 만화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4월 CPI 살펴봤더니 상승률이 2.3%로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죠.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기대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은 경기 과열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국채 대신에 주식 등 이런 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국채에서 돈을 빼서 주식으로 옮기면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좀 조만간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기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골드만삭스는 기존에 7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봤다가 이제는 올해 12월부터 격월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금리가 오르거나 유지가 되면 고정 이자율을 제공하는 국채는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결국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공급 증가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막대한 감세와 또 복지 삭감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예산안 실행을 위해서 더 많은 국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는 국채가 많이 풀리게 되면 단순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기존 국채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디와인 또 글로벌의 잭 맥킨타이어는 이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슈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국채 가격 하락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글로벌 투자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의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동시에 시장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과 금리에도 영향 줍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의 투자 매력이 올라가고 이는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원화 등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 커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미국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릴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국채 가격 하락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여러 신호가 맞물려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 크게 세 가지.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와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정책과 국채 공급 계획, 무역 정책 및 국제 협상 결과가 물가에 미칠 영향. 경제는 언제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국채 가격 하나의 변화가 통화 정책에서부터 증시 환율 나아가서 우리는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일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소매 판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월마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질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1분기 GDP 예정돼 있습니다. 수출입 물가 미국에서 나오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줄지어 5월 잠정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옵션 만기일이라는 부분 체크. 자,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실물 지표 나오네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YOY 기준으로, 그리고 실업률까지 있으니까 요 부분 체크. 자, 그리고 현대로템과 알테오젠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요 부분 저희가 추후에 잠시 있다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실적 발표 화요일에 대기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고, 수요일 일정 5월에서 20일까지 수출입 YOY 기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인투이트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 예상이 되어 있고 국제간 경제지표 일정은 없다는 부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경제지표 일정 하나씩 풀어봤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짚어봐야 되는 이슈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로템 실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요즘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로템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에서 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간다라는 말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왜 잘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지 조금 더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로템 이야기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로템은 원래 철도, 차량,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산, 특히 K2 전차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1분기 실적 잘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사 11곳이 모은 전망치를 보면 현대로템의 1분기 영업이익은 1,89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4% 폭증한 수치예요. 매출 1조 2,628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9% 폭증. 순이익도 132%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요,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에만 26대를 인도를 했다고 하죠. 폴란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무기를 들여오고 있는데,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K2 전차가 좋다, 뭐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야 뭐 물론 당연한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생산 능력입니다. 현대로템은 연간 100대를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한다고 해요. 결국 누가 더 빨리 납품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경쟁력인 거죠. 전쟁 중에는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중요하니까요. 현대로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폴란드 2차 계약도 마무리를 했고, 루마니아도 250대 규모. 자, 그리고 이 규모는 4조 5천억 원짜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아예 폴란드 생산 K2 전차를 구매하겠다고 의향서를 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유럽 내에서 독일이 자국 재무장에 집중을 하는 동안 현대로템은 동유럽과 중동 시장을 빠르게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력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현재 맞춤형 전략을 펼치면서 중동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과 중동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현대로템이 계속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방산 외에도 철도와 에코플랜트 부문도 나쁘지 않아요. 대만 타이중 블루라인 프로젝트, 캐나다 에드몬튼 트램 공급, 호주 고속철도망 구축 등 글로벌 철도 시장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플랜트 부분에서는 미국 투자에 따른 설비 수주, 국내 LNG 발전소 착공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산이 메인이긴 하지만 철도와 에코플랜트라는 든든한 서브 캐릭터들도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산 업체들의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현대로템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 방산 빅4의 1분기 합산 매출은 8조 3,700억 원, 영업이익은 9,07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 360% 각각 폭증한 수치죠.
이런 실적 급등은 단순히 이런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주 확대 그리고 글로벌 군비 확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요. 최근 인도,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전 세계가 무장 강화에 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안정적인 공급망과 높은 기술력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로 K9 자주포와 천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2차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집트, 호주 등에서도 수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KF-21 전투기 양산 계약, 그리고 FA-50 수출 확대 등으로 바쁩니다. T-50 계열기는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에서 수리온 헬기는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아랍에미리트에 천궁을 공급을 했고요. 미국 비공 수출 등으로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회계 이슈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 2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방산 빅4의 2분기 합산 매출은 9조 1,003억 원, 영업이익 1조 28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73% 각각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성장세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알아갈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대로템에 대해서 기대감이 큽니다. 현재 주가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대 오고 가고 있는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평균 14만 2,454원입니다. 증권사 11곳 중에서 10곳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과연 이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유럽 재무장은 당분간은 계속될 예정이고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도 수요가 많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변화에 주의는 해야겠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건요. 우리 방산 업체들이 단순히 한두 번의 수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생산 능력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와 플랜트라는 다른 사업 축도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수출 기회를 빠르게 잡고 있으며 현대로템은 생산 능력과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방산업계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실적 이어질 가능성 높고 중장기적으로도 수출 다변화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업계 특히 메리츠증권과 메리츠금융지주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증권사들은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메리츠증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본론부터 들어가 보자면 요즘 메리츠증권은 말 그대로 사면 초과입니다. 악재가 한두 개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홈플러스 사태죠. 홈플러스가 최근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법원에 보호를 요청을 하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메리츠증권이 홈플러스에다가 6,551억 원이라는 진짜 엄청난 돈을 빌려줬다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증권사가 빌려준 거니까 괜찮지 않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홈플러스가 부동산 매각에 실패를 하거나 법적 분쟁이 꼬이기라도 하면 이 돈은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큽니다. 자, 이걸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큰 돈을 한번 빌려줬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저 돈 못 갚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어떨까? 불안하죠. 이 기업도 똑같습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메리츠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부채 문제도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후순위성 증권이라는 걸 많이 발행을 했어요. 2023년 말 기준으로 2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후순위성 증권이 뭐냐면요. 회사가 망했을 때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고 가장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채권입니다. 말 그대로 순위가 뒤로 밀린 돈이죠.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확 튀어오릅니다.
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도 "이거 좀 심각하다. 자본관리 부담이 크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지만 투자자들 눈에는 저 회사 재무가 건전하지 않다라는 시그널로 보이기도 하니까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래도 실적 괜찮지 않을까 하실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1분기 실적 좋지 않았어요. 메리츠 증권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은요. 전년 대비해서 10.9% 감소 1,78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줄고 있는데 누가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싶어 할까? 기업의 가장 기본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에서 이미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3월 말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메리츠 금융지주 또 한 번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매도가 뭐냐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되갚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 하락을 노리는 투자죠. 그런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4월 초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투자자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결국 주가도 더 눌리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홈플러스 악재의 부채 부담에 실적 부진에 공매도까지 이쯤 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자, 반대로요. 요즘 주가로 잘 나가는 증권사들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미래에셋증권입니다. 1분기 실적 대박 났어요. 가장 눈에 띕니다. 한 달 사이 주가 36.9% 올랐고 자, 왜 이렇게 잘 나갔을까? 뭐 1분기 실적 너무 좋았다라는 부분 체크. 자, 당기 순이익 2,5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쉽게 말해서 해외 주식을 사고 파는 중개 수수료가 역대급으로 잘 나왔습니다. 자산 관리 수익도 좋았어요. 이 시장에서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흥미로운 사례는 신영증권입니다. 한 달 사이 주가 34% 증가. 자, 이건 정치 이슈 덕분이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신영증권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영증권은 전체 주식의 53.1%를 자사주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소각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당 가치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소각하면 주가 오르겠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자, 다만 아직 소각을 확정한 거 아니고 검토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떨까? 최근 한 달간 금융지주사와 증권사 10곳의 평균 주가 증가율은 22.8% 플러스였습니다. 미래에셋, KB, 키움, 삼성, 한국금융지주 등은 평균치를 훌쩍 넘었고 NH, 대신증권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한 자릿수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업계 내 꼴찌라고 해도 무방한 성적표였죠. 자, 정리해보자면 메리츠증권은 첫 번째, 홈플러스 법정관리라는 대형 악재, 두 번째, 부채 증가로 인한 건전성 우려, 세 번째, 실적 부진, 네 번째, 공매도 재개라는 복합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주가 반등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 메리츠는 홈플러스 대출 회수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 자본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을 할지,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얻을지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처럼 실적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영증권처럼 정책 이슈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금융지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한 달 새 금융투자 업계 희비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셨을지 이유가 뭔지 조금 감 오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증권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와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 두 가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알테오젠 1분기 실적 발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과 제조업 강화 흐름 속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맞이할 기회와 위기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알테오젠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숫자들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61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3% 증가, 매출 837억 원, 139.8% 늘었고, 순이익은 830%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역대급 실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호실적 배경 ALT-B4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 정맥 주사로 맞아야 하는 약물을 피하 주사 SC형으로 바꾸는 기술이죠. 정확히는 히알루론산을 좀 분해를 해서 약물이 피하 조직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제조합 효소 단백질인데 쉽게 말하자면 주사 맞는 방식을 좀 바꿔주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 총 2조 원, 이 중에서 계약금만 638억 원 달러입니다. 8억 원입니다. 자, 이게 1분기 매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빵 하고 터진 것이죠. 자, 게다가 이 기술이 적용된 첫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가 상업화를 앞두고 있고 파트너사에 히알루로니다제 원료를 공급을 하면서 제품 매출 100억 원 또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실적은 기술 수출 계약금, 제품 매출이 합쳐진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 아니고요. 알테오젠은 테르가제주라는 이 단독 제품도 출시를 했었고 중국에서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로열티 수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안정적인 수익원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도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즉 이번 실적은 일회성 반짝이가 아니고 알테오젠의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큰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약가 인하 정책과 자국 제조업 강화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가 인하 정책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 지난 12일에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타국과 같은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환자들이 최혜국 가격으로 약을 사게 하겠다는 것이죠. 30일 안에 새로운 약가를 책정을 하고 실행을 안 하면 정부가 지불하는 돈을 제한하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받던 고가 약가 프리미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제약업계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외국이 제값 안 내서 비싼 거다. 중간 유통 구조가 문제다. 이런 논리죠. 하지만 정부 일단 밀어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떨까? 바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비싼 오리지널 약을 쓰던 환경이 바뀌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좀 직접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가 세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두 번째, 병행 수입 활성화로 신제품 출시 기회. 세 번째, 중간 유통 구조 개선으로 가격 경쟁력 강화. 반면 우리 기업들도 마냥 웃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미국은 동시에 의약품 제조업 강화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FDA는 외국 제조 시설에 대한 불시 검사를 확대하고 해외 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 데이터 보고 의무, FDA 실사 강화와 같은 리스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여기에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도 품목별 관세 인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기도 하죠.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미국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알테오젠은 깜짝 실적을 통해서 기술 수출과 제품 매출에 어떻게 실적을 견인을 하는지 살펴봤고 미국의 약가 인하, 제조업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맞이할 기회와 위기에 함께 짚어봤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력과 현지화 역량이 승부를 가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경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일정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일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